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은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31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나라 세우기 독립운동의 실태 기타 남한의 역사 교과서나 많은 연구서를 보면 1920년대 이래 만주와 중국에서 무장 독립전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독립전쟁은 드디어 1944년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 강복군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연합군과 합동으로 국내로의 진격작전을 준비하였으나 미국이 너무 일찍 원자폭탄을 투여하는 통에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애석해하는 서술로 독립전쟁의 역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85년판 국정교과서에서 관련 서술을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군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하여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강복군은 그해 9월에 국내 진입을 실행하려던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채 강복을 맞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과장이거나 실태와 동떨어진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주벌판에서 독립군이 일본군과 독자 힘으로 전투를 벌인 것은 3.1운동 직후인 1920년 한 해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이 서로 군정서는 서로 합심하여 일본군의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그것이죠. 이후 일본군의 추격을 받은 독립군은 연해주 수령령인 알렉세이 프로스크로 퇴각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정과 여러 정파 간의 독립군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큰 내분이 벌어지고 그 틈을 타서 소련 적군이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강요하여 수백 명이 사살되는 등 독립운동사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죠. 이후 독립군이 일본군과 유격전이든 진지전이든 독자의 전선을 형성한 적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항일연군과 팔로군에 속한 조선 청년들이 무장투쟁이 전개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과 중국 간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항일연군의 영웅적인 전사의 한 사람으로서 양정호 장군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보다 상위의 연대 장급 인물이었습니다. 1990년 저는 중국 선양의 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양정호의 위대한 항일투쟁이 커다랗게 그림으로 전시되어 있더군요. 반가워서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조선 출신이란 말이 없더군요. 민족사의 비극을 다시 한번 실감한 대목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국제적 조건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미국, 소련, 중국 등 연합국이 어느 정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거나 임시정부 독자의 군사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을 정도로 임시정부의 대표성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은 이념이나 노선에서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체적 조건도 부족한 가운데 임시정부를 지원한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장차 일제로부터 해방될 한반도에 걸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1941년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 강복군행 동준승을 임시정부에 강요하여 강복군을 중국군 참모총장의 통제하에 둡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시정부의 조수왕 외무부장이 주중 미국 대사에게 중국이 일본이 패배 후에 다시 한국을 중국의 종주권 하에 두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모른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서로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이 공산당 정부나 소련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차 일제로부터 해방될 한반도에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강대국 간의 긴장 관계가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육군대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이러한 긴장 관계의 국제질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발언권을 확보한 조선인의 정치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일제히 부속 영토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의해 해방되었다고는 하나 그 국제적 지위는 1910년 대한제국이 패망할 당시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이 패망은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한국의 현대사에 드리웠습니다. 그 깊은 상처는 2007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업이 역사가라서 더욱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제국이 패망이란 아픈 상처를 지금도 간혹 가슴의 통증으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구조변동. 그렇지만 조선을 일제히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 국제정치 역할과 성질은 대한제국을 패망시킨 구제국주의 시대의 그것과는 판이해져 있었습니다. 해방의 역사적 의의를 올바로 평가할 때 이 점은 결코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해두고 싶은 점은 세계적으로 보아 1945년까지 존속한 제국주의 세계체제는 식민지 민족이 거세게 무장 독립 전쟁을 펼친 결과로 해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독립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힘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국주의를 해체한 궁극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국주의에 내재한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제국주의는 식민지에다 근대를 이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대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식민지 미중이 성장하자 제국주의 지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근대화된 인간들을 언제까지나 정치적으로 차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배의 결과가 지배의 부정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바로 변증법적 모순입니다. 제국주의는 그러한 모순으로 조만간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 식민지를 문명화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변명하였습니다만 어느덧 제국은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주의를 해체한 직접적인 계기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은 거대한 땅덩어리에다 최대의 자원 보유국이자 최대의 농업국이요 최대의 공업국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의 식민지라는 부속 영토는 거치장스러운 것이죠. 그보다는 전 세계를 하나의 자유시장으로 통합하는 편이 미국의 국익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필요한 상품을 미국에 팔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벌어들여서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사가는 국가들로 세계의 식민지들이 독립해준다면 그 편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였습니다. 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식민지를 해방한다는 다짐을 받고서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지원하였던 것이죠. 약속대로 전쟁이 끝나자 영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들이 오래된 식민지로부터 철수하였습니다. 미국도 식민지였던 필리핀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 결과 1960년까지 대략 140여 개 이상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성립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컨대 해방 그 자체는 세계 자본주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방의 세계사적 의의. 이후 대한민국이 되는 한반도의 남부가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체제로 편입된 사건이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흔히들 미국 중심의 체제라 하면 동서냉전과 자유무역의 두 가지를 그 기둥으로 꼽습니다. 우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봅시다. 1980년대까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이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제체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대륙이 동쪽 끝에 하나의 점과 같은 한반도의 남부가 사회주의 국제체제의 바깥에 놓인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그것은 차라리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제15장에서 다루게 될 한국전쟁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전쟁은 소련의 스탈린이 한반도의 남쪽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은 미국에 의해 방어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국은 그들의 젊은이 3만여 명의 목숨을 희생해가며 그 전쟁에 개입했겠습니까? 한국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지요. 전 세계를 사회주의 진영의 공세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동서냉전에서 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0년간 한국인들이 누려온 신체의 자유, 기회의 평등, 대의민주주의 등의 기초적 가치는 세계사에서 그러한 정치 원리에 입각한 국가의 효시를 이루면서 그러한 원리로 세계를 통합고자 했던 미국 체제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현상입니다. 미국 체제의 다른 한 기둥은 세계의 자유무역입니다. 이를 위해 1947년까지 IMF와 GATT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제기구는 1950년대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 맞서 자유무역을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였고 이에 미국은 비경제적인 논리로 곧 원조의 형태로 달러를 국제사회에 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냉전의 논리와 깊이 결부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독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의 미국과 자유무역을 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대개 1958년부터입니다. 드디어 1961년부터 GATT 제6차 케네디 라운드가 펼쳐지면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치를 올리지요. 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이 개시되는 것도 바로 그 케네디 라운드라는 운동장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의 해방이란 역사적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추구해 볼 수 있는 국제적 조건으로서 이른바 미국 체제가 한반도의 남쪽에 들어선 글로벌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짙은 안개 속의 새벽길처럼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업보랄까? 분단과 전쟁이라는 커다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건국사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